최보성 어머니 김숙희. 남은 삶을 그렇게 살고 싶어. 지금의 이 심정을 굳이 남겨야 되나? 솔직히 그런 마음이 더 컸어요. 나중에 보면 더 힘들 텐데. 난 아직도 한겨레 20일에서 인터뷰했던 책자를 제대로 못 읽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뭔가를 기록한다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남는 건 이런 것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서울 분향소에서 내일신문 기자분이 오셔가지고 인터뷰한 적은 있어요. MBC 라디오 인터뷰 간단하게 했고요. 아무래도 억울하게 간 우리 아이들의 진실규명에 보탬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죠. 특별법 제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고 더 많이 응하게 된 거죠. 159명 가족 모두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난 말할 것도 없다니까. 활동을 별로 못해가지고 100일, 200일, 300일 추모제 때 참석하는 거, 간담회 가는 거, 지킴이 가는 거, 그 정도 선이지. 진실버스도 안 탔지. 당장에 걷지를 못하니까 뭘 못하겠더라고. 우리 여기 다른 팀들은 활동을 많이 했죠. 159km 행진, 진실버스도 대전까지 가고 그랬어요. 나는 활동 별로 못한 것 같아. 159km 행진 때도 다리가 아파서 못 걸으니까. 100일 때 이태원에서 시청까지 행진할 때도 우리 애들 사진 들고 분향소 이전했잖아요. 그때도 내가 중간에 나왔거든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후회했어요. 평소에 많이 걸을 걸. 운동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삼보일배도 나는 못하고 300일 추모제 했잖아. 그 추모제만 갔지. 그냥 울다가 왔어. 그 사람들은 엄청 고생했는데 정말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 웬만한 행사는 참석을 해야 되는데 삼보일배 정도면 나도 할 수는 있었을 텐데 왜 안 했을까 후회도 나고 부담스럽고 미안하고 그렇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어디 빼는 성격도 아니고 앞장서서 하는 스타일인데 기가 죽죠. 보성이 일이 있고부터는 이기가 된 거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독특해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좀 달랐어요. 수요명화, 토요명화, 외국영화라는 건 다 보고 그래서 사고가 좀 다른가 봐요. 원래 뜨개질도 잘 못해. 난 요리는 자신 있어. 수 같은 건 잘 놔요. 그런 건 있는데 뭘 조립하는 거, 단순한 일을 계속하는 거 질색이에요. 리본이라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미안하긴 하지. 다른 엄마들하고는 색깔이 다를 거예요. 스포츠도 야구를 제일 좋아하고 1차 대전은 언제 시작했고 이런 세계사 얘기하고.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수년 동안 아침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 보고 성공예감, 저녁에 주진우 고정 프로도 듣고 있었죠. 백분 토론 이런 거 잘 보고 더 라이브 이런 거 잘 보고 방송에 많이 나오는 민주노총 압수수색 그런 거에 관심은 있었어요. 노란봉투법, 쌍용자동차 너무나 불공평한 일들이 많아서 특히 가습기 너무 속상해요. 그 어린 아이들이 다 죽어가고 산모들이 다 죽어가고 그 많은 수가 죽었는데도 아무 짓도 안 하고 내가 정치인이라면 진짜 영국의 옥시라는 회사에 소송 걸 거야. 우리 국민 목숨값 내놓으라고. 기본적으로 그런 걸 좋아해요. 누군가를 돕는 거. 예전부터 그런 건 있었어요. 서울에서도 명절에 아저씨들 쓰레기 하시는 분들 양말도 사서 주고 부안에 와서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더 나은 세상이 아니겠어요? 내 딴에는 그렇게 사는 편이었는데 이제 확 바뀌었죠. 그동안은 너무나 잘못 살았구나. 이제 제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항시 있죠. 남을 보는 눈이 달라졌죠. 아직까지 살았던 게 일기였고
보성이 일이 있고부터는 이기가 된 거지. 마음 자체가 완벽하게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평생 못 잊을 시간들이죠. 보성이 장례식 치르고 내려와서 가게 문을 열고 1월 초까지 아예 뉴스를 못 봤어요. 어떤 것도 못 보겠더라고요. 스포츠도 좋아하고 시사 프로도 좋아해서 늘 듣고 있는데 근데 습관이 무서워서 5시쯤 엄마 밥을 가져다 드리려고 운전을 하는데 라디오가 켜지는 거야. 거기에 이태원 참사, 뭐 용산구청에서 피켓을 떼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우리 애들이 누군가 헛발을 디뎌서 그런 사고가 났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심장이 터져버리는 것 같더라고. 이태원에 대해서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1월 17일 날 간담회 때 서울에 올라갔어요. 별을 주고 배지 같은 거 주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모였으니까 추모공원이나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들었나? 전주에 분향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는 들었는데 전주에 가야 되나 정읍에 가야 되나. 정읍에도 있었잖아요. 지금 위치로는 정읍이 더 가깝죠. 근데 저는 학교를 전주에서 나왔기 때문에 친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분향소에 불쑥 찾아가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설날이 지나고 23, 24일 이틀 지킴이를 하러 녹사평으로 갔어요. 그때는 식당이 쉬니까 가장 추운 날이었을 거예요. 꽃을 아예 들고 못 있겠더라고. 다 얼어버리니까.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위로가 됐어요. 나하고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얘기도 나눠보고 밥도 먹고 그랬죠. 거기서 소영이 엄마도 만나고 그리고 지안이 엄마에 대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내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하지 못한 일을 이렇게 해줬구나. 정말 고맙더라고요. 여러 유가족분들이 많이 오셨고 그렇게 추운데도 분향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태원이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많고 평생 못 잊을 시간들이죠. 지킴이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죠. 옆에서 자유민주당인가 자리 싸움하고 밀고 노랫소리 틀고 소리 지르고. 난 그런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잘 몰랐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과연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긴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자기들은 문재인 욕하고 이러면서 극단적으로 미워할 수 있는지 내 상식으론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핍박을 받잖아요. 정부나 플랜카드로나. 네이버의 악성 댓글이 95%였다면서요. 세월호는 더했대요.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난 세월호 분들이 물론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악성 댓글이 있을 줄은 몰랐어. 그리고 그 주에 처음으로 전주 분향소를 온 거예요. 그때 잊혀지지 않는 게 효균이 아버님이 나를 너무 반갑게 대하는 거야. 효균이 아빠가 나보다 2살 미친데도 친정 오빠 보는 마음이었어요. 서울에서 봤던 분들보다 더 애틋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죠. 아무래도 자주 접촉하고 마음을 나누고 하니까. 전주에 따로 만들어줘서 고맙기도 하고 서랍장 같은 거, 팜플릿 같은 거 다 해주시고. 전주 방에 이석영 교수님이랑 시민단체 분들, 일본의 이인자 교수님, 그 다음에 이정녀 선생님이랑 우리는 일요일날 하루 나오는데 활동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동안을 있고 추운 날들이잖아요. 엄청 추웠잖아요. 유가족으로서 굉장히 나도 깜짝 놀랐죠. 잠깐 와 있는 사람이니까. 식사도 잘하고 술도 잘 먹고 한바탕씩 울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무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성이가 생각나요. 물어보는 거지. 과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누워있고 나와서 커피 마시고
내가 넷플릭스에 볼 게 없어요. 생각만 하면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뭔가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티빙을 봐요. 못 견디니까 이렇게 살아가겠지. 표현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 손님들이 그래요. 그런 일을 겪은 사람 같지 않다. 부안에서 아는 미용실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너를 보는 게 불편해. 그래서 아예 발을 끊었어요. 그리고 우리 동생들도 나 몰라라 하지. 서울에 있는 동생도 엄마를 보러 오는데도 나를 안 보고 가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서운하더라고. 내가 어디 가나 불편한 존재가 된 거야. 동창회 때 오라고 전화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 내색할 수 없으니까 아닌 것처럼 하죠. 계속 울고 다닐 순 없잖아요. 한바탕 울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죠. 나는 이런 감정이 잊혀지는 걸 원하지 않고 그냥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슬퍼하면서 살 거예요. 굳이 잊으려 하지 않고 안고 살고 싶어요. 이제 내 삶엔 행복해져야겠다.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트라우마 센터 가서 상담받아 보라고 우리 딸이 들들 볶고 한두 군데 연락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상담받지 않았어요. 인간이 꼭 행복해야 돼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가고 싶어요. 내 나이 40에 우리 오빠 43세 오빠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한 1년 정도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오빠 목소리가 계속 들리고 오빠도 생각나지만 조카들 보면 미안하고 보성이 전에는 오빠나 아빠에 대한 미안함과 슬픔, 그리움을 갖고 살긴 했어도 이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가 이런 일을 겪으니까 엄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엄마는 너무 울어가지고 망막을 다 수술했어요. 엄마가 울 때마다 내가 그랬어요. 엄마, 우리들은 어떡하라고. 남은 자식도 있는데 오빠 하나만 생각하고 날마다 울고. 내가 그렇게 말했던 걸 후회하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치매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왔지. 오죽하면 치매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 이런 슬픔을 그래도 좀 잊을 거 아니에요. 형제를 잃은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자식을 잃는다는 건 인간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 같아. 삶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 이런 거 절대 이해하지 마요. 어느 누구도 이런 슬픔을 겪으면 안 돼. 내가 부안에 잠깐 와 있는 사람이니까 애들한테 가야지. 원래 집이 서울이니까. 엄마 모시려고 내려왔으니까. 엄마는 보성이 일을 몰라. 서울로 가면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활동을 더 많이 하겠지. 그때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다행인데 그러면 별로 활동할 일도 없잖아. 그러길 바라야지. 이렇게 보성이를 떠나보내니까 그래도 식구끼리 부딪히고 그런 게 가장 소중한 거였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엄마도 소중하지. 지금은 더 좋아지셨어. 날아다녀. 내 사랑받은 만큼 다 하진 못했지만 큰딸로서 할 만큼은 했다는 마음이 드는 거야. 엄마, 나 할 만큼 했지 하니까 엄마는 그려 효녀딸이라고 소문났다. 이래. 근데 그래서가 아니라 내 삶을 살아야겠다 생각이 든 거야. 이번에도 9월 28일이 우리 둘째 아들 생일인데 내가 서울 간다고 분향소에 늦게 왔잖아. 그때도 네가 갈까 내가 올까 그러다가 아들이 내려온 거야. 전에는 그냥 티셔츠 하나 사서 보내고 그냥 돈 붙이고 말았는데 생일이라도 좀 챙겨주면서 살았어야 되더라고. 우리 보성이한테도 생일이라고 가서 미역국 끓여주고 이렇게 안 해본 것 같아. 그냥 인터넷에서 사서 선물이나 하나 보내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가려고. 1년만 있다 가려고 했는데 지금 5년째 이러고 있잖아. 애들이 넷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잖아. 그리고 보성이 일이 있고 하니까 그냥 애들 옆에 있어야겠다. 보성이가 용인에 있으니까 웬만하면 용인 쪽에 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지. 개봉동에는 아들이 둘이 있고
용인의 딸하고 보성이가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보성이 보러 가고 내 남은 삶을 그렇게 살고 싶어. 보성이 보러 가면서 애들 반찬이나 좀 해주고 이렇게 살고 싶지. 이 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나도 활동가로 일하고 싶어요. 여생을 그렇게 보내고 싶어요. 마음은 이미 정했어요. 조금이라도 이 세상을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든다든가 억울함을 풀어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싶어요.